지난 도쿄올림픽의 흥행 참패, 이에 따른 손익 성적표가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올림픽 흥행이 점점 힘들어지며 IOC에서는 타겟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대책이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과연 파급 효과가 있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죠. 특히 역사상 최초로 남아메리카에서 진행된 2016 리우 올림픽이 약 6조 원의 재정 적자를 남기고 막을 내린 데다 도쿄올림픽마저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난 적자로 마무리되자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 2022년 동계올림픽 선정 당시에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중국 베이징,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개최하겠다고 나섰지만 자국의 반대 여론으로 오슬로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베이징이 선택됐습니다. 2024 올림픽에는 5개 도시가 신청했는데 3개 도시가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프랑스 파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2개의 도시. 이러다 올림픽 개최 희망 도시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IOC는 사상 처음으로 이 2개 도시를 2024년 그리고 2028년 개최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가 점점 더 위상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올림픽 개최 후 적자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올림픽 개최 이후 남게 되는 스포츠 시설 활용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환경 오염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올림픽이 IOC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이미지입니다. 또 젊은 층이 e스포츠나 온라인 게임으로 이탈하며 시청층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한마디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올림픽 시청 중위 연령은 미국 기준 2012년 49.5세에서 2016년 52.4세로 고령화되는 추세. 특히 18에서 34세 시청 인구가 30% 줄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이탈이 컸습니다. 전체 수입의 73%를 방송 중계권료에 의존하는 IOC 입장에선 위기를 타개할 승부사가 필요했죠. 이렇게 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줄어들자 IOC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 종목의 다변화. 브레이킹 종목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브레이킹은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됐습니다. 비보이 댄스를 의미합니다. 브레이킹을 시범 종목으로 채택한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 올림픽에서 인기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브레이킹 경기마다 평균 3만 명의 관중이 몰린 것이죠. 그런데 이 종목에 한국이 큰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비보이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대회가 줄어든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의 비보이 국가 랭킹은 미국에 이어 2위. 팀 랭킹에서는 한국팀 진조크루가 3위, 개인별 순위에선 비보이 윙이 2위, 홍텐이 3위입니다. 2001년 창단한 진조크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브레이크 프리 월드 와이드 어워즈에서 최고의 팀으로 선정됐죠. 이들은 비보이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5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고 세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팀입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 유수의 비보이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한국의 비보이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해외의 비보이 영상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80년대 영화 플래시댄스, 비트스트리트 등의 비보잉 영상이 그것입니다. 이런 붐을 더욱 키운 것은 박남정, 소방차 등 브레이크 댄스를 활용한 가수들이 인기를 얻으면서입니다. 이렇게 해외 영상을 통해 익힌 비보잉은 90년대 들어 창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보이들이 한국인에 걸맞는 동작들은 살리고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동작은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비보잉 댄스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만 활동하던 비보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1999년 세계 힙합 페스티벌이 한국에서 열리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던 비보이들의 국제적인 교류가 시작되며 능력치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급기야 2001년 비주얼 쇼크팀이 세계 최대의 비보잉 대회인 배틀 오브 더 이어에서 퍼포먼스 부문 우승을 한 것. 현재는 한국의 비보이들이 전 세계 모든 대회와 부문을 석권할 정도로 한국은 비보이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먼저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자 국내에서도 역으로 수입돼 각종 대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서울시 후원의 세계 비보잉 대회 R16이 그 예이죠. 그러나 농담으로 해외 대회보다 한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수준이 세계 최정상급. 태권도로 한국을 알게 되는 것처럼 비보이로 한국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비보이들의 동작은 작은 클립으로 잘라져 교과서로 전 세계에서 배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독창적인 한국 비보이들의 동작 때문에 한국이 비보이의 종주국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비보이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졌고 지금도 매년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이 90년대 이미 인터넷 강국이 되어 동영상으로 전 세계 비보이 동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는 것. 두 번째, 한국인의 신체 특성상 체구가 작고 무게중심이 낮아 기술 습득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유의 근성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취미로 여기는데 한국은 생계를 삼아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 문화와 비보잉의 맥락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의 비보이는 한국 전통 문화와 섞여서 독특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 바로 한국의 남사당 놀이입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가무를 즐기던 민족이었습니다. 상고시대부터 시작된 가무가 점차 춤곡으로 변하고 이것이 대중문화로 발전한 것이 남사당 놀이. 남사당 놀이는 마당에서 춤, 노래, 연극, 고개 등 다양한 놀이를 하는 한국 전통 놀이입니다. 즉 공연자와 관람자가 하나가 되어 노는 거리 공연이죠. 이런 남사당 놀이가 비보이 문화에 녹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비보이는 서양에서 배틀 형태로 들어왔지만 한국에서는 남사당 놀이처럼 공연으로 발전했습니다. 비보이들이 실제로 남사당 놀이를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그 민족 특유의 정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남사당 놀이와 비보잉의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런 유사점 때문에 한국이 유독 비보잉에 강하게 끌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리 공연에서 관람객이 둥글게 둘러싸는 형태가 유사합니다. 공연자가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멍석을 까는 것도 유사합니다. 둘 모두 타악으로 비트 공연을 하는 것도 비슷하고 남사당 놀이의 땅제주가 상대방과 동작으로 배틀 형태를 취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단 비보이는 댄스 동작 배틀이지만 남사당 놀이는 대사와 동작으로 만드는 배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서민의 놀이인 남사당과 유사한 비보이에 한국인들이 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유독 가무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DNA가 비보잉과 만나 또 다른 독특한 한류를 만들었고 배틀을 넘어 관중 앞에서 공연을 하는 독특한 형태의 한국만의 비보잉 문화가 발전한 것입니다. 비보잉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자 한국의 금메달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자라난 한국의 비보이들은 이런 분위기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올림픽에 나갈 준비도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대대로 내려오던 한국인의 가무 DNA가 녹아든 한국화된 비보잉은 1세대 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보잉은 한국인의 정서를 넣은 남사당 놀이였던 것입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또 다른 한류를 만들어낼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